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엄마의 글쓰기 김정은. 엄마와 아이가 주고받는 손편지의 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맞벌이를 했습니다. 바쁜 엄마와 아빠 때문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구조조정과 파업을 겪고 제가 건강을 잃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3살이 되었어야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오랜 부재로 생긴 아이들 마음의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어요. 가족의 총체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은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돈독해졌습니다. 큰아이가 12살, 작은아이가 8살이 되자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큰아이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릴 적 마음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작은아이는 학교 가기 싫다며 아침마다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큰아이만 했을 때 엄마가 써주신 손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제 도시락에 편지를 넣어주곤 하셨습니다. 그 시절 엄마의 편지가 있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날로 저도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를 아이들 가방 속에 쏙 넣어두기도 하고 잠이 든 아이 머리맡에 놓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인 날에는 편지를 들고 아이의 학교로 헐레벌떡 뛰어가 아이의 실내화 가방 위에 살짝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 가기 싫다고 보챘을 때 눈 딱 감고 한 번만 더 가보자고 받아쓰기 시험을 망쳐서 잔뜩 기죽어 있었을 땐 너 자신을 한번 믿어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큰아이가 과학 영재반에 도전했지만 너무 어렵다며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민할 땐 엄마의 경험을 들어 우정을 가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좋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큰아이가 줄기차게 물었지만 엿대 피어왔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자위해봤어? 엄마, 월경은 왜 여자만 해? 안 할 순 없어? 엄마, 섹스는 어땠어? 아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저를 한없이 당황스럽게만 만들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렵지만 글로 쓰기는 할만했습니다. 전문가의 언어를 인용하지 않고 제 언어로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언어로 저의 초경 이야기와 첫 자위의 경험과 성관계, 임신과 출산,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도 너희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고민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아이와 저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해와 원망이 자리 잡았던 곳에 이해와 공감이 들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와 싸우는 데 썼던 에너지를 아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깊이 사과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찰하고 성장하는 두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며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남기고 싶은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해 후회만 남은 학창시절과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해 힘들었던 직장생활에 대해 이제라도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 상처 준 것과 상처받은 것에 대해 썼습니다. 워킹맘이라는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해 가부장제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남녀 차별과 나무선호 사상에 맞춰 정항하며 살아온 여성의 삶에 대해 썼습니다. 다시 일기를 쓴다는 건 다시 꿈을 꾸는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토록 되고 싶었던 어른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복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와 일기가 모여 어느덧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 오도 선생님은 좋은 글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담은 엄마의 글쓰기는 좋은 글일 것입니다. 또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 교육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편지와 아이들이 답장을 담은 엄마의 글쓰기는 좋은 인간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사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자신을 키우는데도 글을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음을 경험했기에 이 책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함께 글을 써보자고 제안하려 합니다. 오해와 문망에 갇혀있던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친정엄마, 저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두 아이 수민, 수린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획에서부터 여러 과정을 이끌어주신 후미니스트 출판사 편집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6월 파주에서 김정은. 그냥 공부 말고 진짜 공부. 공부 고민이 시작된 딸에게. 받아쓰기 망친 날. 난 안 괜찮아. 엄마, 내 책가방 열어보지 마. 무슨 일일까? 책가방 열어보지 말라니. 아차차, 오늘은 받아쓰기 시험이 있는 금요일. 작은 아이의 표정만 봐도 아이가 받은 점수를 알 것 같다. 하지만 시치미를 뚝 뗀다. 알았어. 작은 아이는 조금 놀다가 다시 와서 당부했다. 엄마, 절대 열어보지 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놀고 있어도 아이의 표정이 썩 받지 않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작은 아이가 내 방에 나타났다. 엄마, 내 책가방 속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근데 왜 안 열어봐? 수린이가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작은 아이는 조용히 책가방을 들고 와 받아쓰기 시험지를 보여주고서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도 한 문제는 맞춰서 다행이야. 빵점은 아니니까. 묻었던 얼굴을 빼꼼히 들고서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다시 물어본다. 엄만 괜찮아? 초등학교 학습은 엄마 목. 사람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난 괜찮은 건가? 내 아이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온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기억을 더듬어 내 인생 최저 점수를 받았던 날을 떠올려 본다. 악보를 볼 줄 몰라 초등학교 4학년 음악 필기시험에서 60점을 받았던 그날. 누가 내 점수를 볼까봐 두려웠고 엄마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조마조마했으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터덜터덜 무거웠다. 다시 아이를 본다. 받아쓰기 시험지 한 장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듯한 얼굴을 하는 아이가 참으로 안쓰러웠다. 난 애써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괜찮지? 난 안 괜찮아 엄마. 언니랑 아빠한텐 비밀이야. 지금 난 많이 창피하거든. 아빠가 나서야 할 때 주말 내내 작은 아이는 사사건건 언니에게 심통을 부렸다. 이유를 알 리 없는 큰아이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난 남편에게 무언의 SOS를 보냈다. 당신이 나설 차례야. 딸에게 아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추락한 날. 일단 아빠의 든든한 어깨에 한번 기대보는 거다. 수린이 뭐 먹고 싶어? 피자랑 스파게티. 아빠랑 나갈까? 아빠가 업어줄게. 초여름 묻은 떼약별 아래 올해 8살 어깨에 묵은 아이를 짊어지고서 남편은 길을 나섰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갈 법한 멋진 이탈리아 식당에서 부녀의 데이트가 이어졌다. 아빠를 뚝자지에 싣는 아이는 풍기 샐러드, 닭 안심 스테이키를 곁들인 포모도로 스파게티와 포르마지 팔자를 주문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수린이는 마치 시금치 한 통을 다 먹은 뽀빠이처럼 알통을 내 보였다. 집에 갈 땐 내가 아빠를 업어줄 거야. 거기서 비틀대는 남편을 작은 아이가 부축해서 걸어오고 있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속삭였단다. 아빠, 아까 점심 먹을 때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던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니랑 아빠한테 얘기 안 할게요. 저한테 살짝 털어놔 보세요. 주말 오후 졸음 가득한 눈을 비비며 남편이 말했다. 글쎄 수진이가 편지 한 장 써주면 아빠가 힘이 날 것 같은데? 수진이가 아빠에게 아빠 저예요. 더운 날에 업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가 SOS 친 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빠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빠 화이팅! 수린이가 편지 써줘 아빠는 힘이 벌컥 나. 엄마가 보내는 편지. 수린아 기억나니? 수린이는 스스로 준비가 다 됐다고 판단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했던 거 말이야. 기저귀를 뚝 뗄 때도 그랬고 처음 말을 할 때 마침내 글을 읽을 때도 그랬단다. 30개월이 넘어도 시를 못 가리던 내가 33개월이 되자 차고 있던 기저귀를 빼서 휙 던져버리고는 바로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더라. 그날 이후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지.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5살이 되도록 아니 엄마 아빠 언니 왜 다른 말을 못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완성된 문장으로 엄마에게 말을 걸어왔어. 그러고는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싶을 정도로 수다쟁이가 되었지. 널 엄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책을 읽었던 날을 엄마는 기억하고 있어. 기억, 니은, 디귿을 한 번 물어본 적 없는 내가 어느 날 아침 그림책을 보면서 줄줄 글을 읽어댔지.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과 재능이 발현되는 시기가 달라. 사람마다 배우고 익히는 속도가 다른데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속도와 때에 맞춰 한글을 척척 잘 받아 써야 하다니 이건 참 억울하지? 수린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배우고 잠자코 있다가 한꺼번에 배운 것이 터져 나오는 아이란 걸 엄마는 잘 알고 있어. 누가 뭐래도 엄마는 수린이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싶다. 받아쓰기처럼 들은 것을 써야 하는 시험은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문제를 놓치지. 첫 문제를 놓치고 나니 당황해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아예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 평소엔 잘 알고 있던 것도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기도 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오히려 평소보다 못하기도 한단다. 시험지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땐 먼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어봐. 너를 믿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주문을 걸어봐. 불끈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이 수련이를 도와줄 거야. 언젠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구나. 엄마, 받아쓰기 너무 쉽잖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라고 말이야. 자아과 몸의 조화를 찬찬히 업무해보면 충분히 재미있게 한글을 읽힐 수도 있을 텐데 받아쓰기라는 시험 앞에서는 그저 외워야 할 단어들에 불과하지. 그래도 받아쓰기 시험 때문에 한글을 알게 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글을 배우며 글을 읽고 쓰는 재미에 흠뻑 빠져봐. 지금처럼 엄마와 글을 주고받는 것도 꽤 신나지? 수린이가 좋아하는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 훨씬 재밌을 거야. 그까지 시험지 한 장 때문에 너를 낮춰보지 마. 그게 수린이를 평가하지 못할 테니까. 다시 쓰는 일기. 10여 년 전이 떠오른다. 만삭의 나는 출산 후학기 대신 사직서를 써야 했다. 남자들이 득실되는 전산실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아줌마 사원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만삭이 되도록 출산 후기를 쓰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임신 10달째 사직서를 내고 무거운 배를 안고 고향으로 향했다. 나는 왜 당당하게 출산 후기를 요구하지 못했을까? 내가 일을 더 잘했더라면 회사가 나를 붙잡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은 후에 재입사를 해야 할까?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예정일이 넘어도 아이는 엄마 뱃속을 나올 기미가 없었다.
하루하루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시시때때로 아이 소식을 묻는 전화를 받으며 난 점점 더 작아져 갔다. 난 왜 이리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까? 출산허가를 요구하지 못하고 지리 사지서를 쓴 것부터 예정일이 넘어도 산기가 없는 것처럼 전부 내 탓 같았다. 식구가 너로 일을 더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낳기 위해 내 손으로 사지서를 써야 했던 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무척 우울했다. 지금 내가 작은 아이 얼굴만 봐도 받아쓰기 점수를 알아맞힐 수 있듯 친정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걸까? 아버지께서 만삭의 딸을 걱정히 보살펴 주셨다. 마치 세상에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친정의 쌀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께서 매일 이른 아침에 손수 새밥을 짓고 딸이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 아침상을 차리셨다. 늦잠 자고 일어난 딸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일하러 나가신 거다. 무더운 팔을 밭갈이를 하시니 점심 한 끼는 간편하게 외식을 하실 만도 하건만 아버지께서는 굳이 딸이 좋아하는 냉면이나 밀면 콩국수를 사오셔서 점심도 차려주셨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엔 온종일 흘린 땀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시원한 약주 한 잔이 간절하셨을 텐데 만삭의 딸이 혹시 산기를 보이면 어떡하나 하시며 술은 일절 입에 대지도 않으신 채 시원한 수박 한 통 사두고 부랴부랴 오시곤 했다. 저녁 시간 텔레비전을 볼 때는 또 어땠고 아버지 눈치 보느라 딸내미 보고 싶은 거 못 보지 않을까 은근슬쩍 리모컨을 내 손에 쥐어주는 센스를 발휘하셨다. 한밤의 무거운 배 때문에 힘들어 설쩍 뒤치기라도 하면 아버지께서는 벌떡 일어나 내 종아리를 주물러 주셨다. 무거운 배를 지탱하는 딸 다리에 지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그러셨던 거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만삭의 딸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셨다. 막달에 친정집에서 아버지의 정성 가득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동안 남초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만삭이 될 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공허받지 못해서 목까지 차올랐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하고 콧등이 시큰해진다. 생애 고비를 지나는 딸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남다르다. 지친 딸에게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커다란 행운이다. 생애 낭떠러지에 선 딸은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일어날 양분을 얻는다. 그리하여 또 한 번 세상에 한 발짝 내디딜 용기를 내보는 것이다.